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교섭 방식을 정한 시행령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는데요.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의 틀 안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노사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입법 예고하신 개정 노조법 시행령의 일단 취지 그리고 핵심 내용을 먼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을 열어주는 것이 모법의 핵심이고요. 이번에 시행령은 그럼 그 교섭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에서만 교섭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원청과 하청이 교섭을 하게 된다면 기업별을 넘는 초기업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이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좀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노사 모두 조금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많이 환영을 했던 노동계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노동계 입장을 함께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시행령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1차로 원청과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2차로 하청 내에서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또다시 거치라고 합니다. 2번, 3번에 걸쳐서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보신 것처럼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는 이제 노동계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교섭 절차 창구 단일화를 거치게 되면은 절차가 뭐 복잡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자율 교섭보다는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교섭을 진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뭐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도 나왔지만은 뭐 원청과 교섭 창구 단일화 한 번 하고 또 하청과 또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창구 단일화 하는 건 아닙니다. 창구 단일화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사용자 측, 경영계 입장을 또 들어보면 또 입장이 다릅니다. 경영계에서는 오히려 개별 교섭이 더 가능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창구를 단일화한 원칙을 형해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경영계에서는 계속 노란봉투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하청과 원청이 교섭을 하게 되면은 그 수많은 하청 업체들 노조들하고 1년 12달 교섭만 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시해야 될 불편한 진실은 하청 노조의 노조 조직률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전체로 13%에 불과하고요.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2% 미만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섭 1년 12달 교섭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우입니다. 저는 노사 양측에서 정부의 고민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노사 관계를 법원이나 극한 투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노사 자율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교섭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규율들을 정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은 커질 것입니다. 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자율성을 좀 보장해주겠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이제 시행령 내용을 보면은 필요할 경우에는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의 기준이
법원 그리고 노동위원회 판례에 따라서 이제 구체화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준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원청 단위로 창구 단일화를 하자고 하면은 하청 노조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아무래도 원청 노조가 큰 노조일 것 아닙니까? 네. 하청은 숫자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꺼번에 창구 단일화를 하면 소수인 하청 노조는 사실상 교섭권이 없어질 것 아니냐, 예.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은 고용 형태라든지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교섭 단위를 분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조가 소수라고 해서 교섭권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현안이 있습니다. 65세 정년 연장 문제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실행되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뭐 의견들도 있지만 노사 간의 또 찬반 논쟁도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65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다. 예. 첫 번째로 정년 연장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이미 이 고령화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또 저출생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급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정년 연장 문제의 어떤 모범 사례로 찾고 있는 일본도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들은 이미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닥칠 생산 인구 절벽과 또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율 그리고 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가 더욱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연내 입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이제 나오면 고질적으로 나오는 또 이야기가 그럼 이제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먼저 청년 고용률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년까지 연장돼 버리면 결국 그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 아닌가라고 하는 청년들의 우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할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거의 20% 공공부문, 대기업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오히려 지방 일자리는 미스매칭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세대 상생형으로 정년 연장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저해를 하지 않으면서 연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야 되고요. 오히려 노동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정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나머지 80%들에 대해서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패키지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년 연장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정년조차 이제 정년조차도 보장받지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또 지역의 뿌리 산업에 가면은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있는 60세, 65세까지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제조업들도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다층적으로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패키지안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또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노동부에서는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일단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느냐, 뭐 연내 입법은커녕 아예 논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정부안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내에 TF가 구성되어서 노사 당사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안을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정부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형행하는 거 아니냐, 형식적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사 간의 이견들을 좁히는데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조율할 생각입니다. 네, 하실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지 또 않지만 예.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당정에서는 임금 체불에 관련한 이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하시겠다고요? 임금 체불은 정말로 한 가정의 삶도 어렵게 하지만 제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 것은 예컨대 우리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임금 체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해 소비 여력도 2조 원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동네 상권도 붕괴시킵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타격이지만 돈을 받아야 될 임금 노동자들이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동네 상권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이기도 하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은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4인 간에 돈을 빌려도 그 얼마나 안 갚으면은 힘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떼먹는 것이 그냥 뭐 다반사는 아니지만 예. 그런 일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또 임금 체불을 들여다보면은 체불한 업체가 또 체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반복되고 나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마련했고요. 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원청이 도산을 해가지고 하청업체까지 줄줄이 임금 체불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직급 구분해서 지급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위에서 벌어진 일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벽 배송 논란이 있는데요. 물류센터 야간 근무자들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새벽 배송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2급 발암물질만큼 해롭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먼저 이 택배 노조와 관련한 유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뀐단 말입니까? 노동자의 죽음은 끝없이 양상하는 새벽 배송 구조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시작하십시오. 네, 이 새벽 배송 노동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로 노동 그리고 배송 구조가 개선이 좀 돼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먼저 한 가지 바로 잡고 말씀드려야 될 것은 새벽 배송을 제가 발암물질이라고 한 건 아니고 심야 노동, 그것도 반복되는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2급 발암물질로 했는데요. 반복되는 심야 노동. 반복되는 심야 노동. 불규칙한 심야 노동이나 반복되는 심야 노동. 그래서 새벽 배송은 곧 뭐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반복되는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이제 공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심야 노동을 규제하는 거는 가산 수당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버타임이라든지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는 것 외에는 달리 건강권을 보호할 제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새벽 배송 논란이 촉발시킨 심야 노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거를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심야 노동이 꼭 필요하고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하다면 그 해당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소비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층적인 고용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물류 대기업부터 해서 중간에 대리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소비자까지 다층적인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하고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직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직을 걸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산재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예. 오히려 숫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보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50인 이상 또는 50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확연하게 그 수치가 우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안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고 그 정도 시스템이 되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50억 미만,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 고령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이러한 것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대책을 세우는데 손이 안 가는 그야말로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5천억 이상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예. 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근본적인 산재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